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1과학번 박솔민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11번째 조선시대 군사행정의 역사를 담은 삼군부 청원당입니다. 여러분, 삼군부 청원당이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제가 담당한 코스인 삼군부 청원당이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삼군부 청원당이 조선시대 군사행정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삼군부 청원당은 조선시대 군령과 군무를 총괄하던 삼군부의 청사 중 하나입니다. 삼군부는 조선 초기부터 군사기구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건물은 조선 고종 5년에 지어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삼군부가 조선 초기부터 군사기구로 존재하였다고 했는데 왜 이 건물은 조선 고종 5년에 지어진 걸까요?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곳이 왜 조선 후기에 지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삼군부는 조선 건국과 함께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조선 태조는 고려 공양왕 때부터 있었던 삼군도 총제부라는 군사기구를 의흥 삼군부로 이름을 바꾸고 정도전으로 하여금 이를 개편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도전의 군제 개편에 대해서는 삼군부 청원당 읽을거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선 태종 때부터 의흥 삼군부의 명칭은 계속 변하였고 육조 직계제를 지향했던 조선 태종으로 인해 육조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의흥 삼군부는 군사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에 병합되었습니다. 또한 양란을 겪은 후 비변사의 힘이 강해지면서 삼군부의 명칭과 군사기구라는 역할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조선 고종 2년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고 조선 초기 의정부를 부활시키면서 삼군부도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군령기관으로서의 군사 작전권을 갖지 못했지만 병인양요 이후부터 군사 분야 내의 삼군부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군부는 조선 고종 5년에 조선시대의 독립된 군령기관으로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고 이때 삼군부 청원당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성 황후의 공작으로 흥선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조선 고종은 흥선대원군이 직접 관할했던 삼군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선 고종 17년부터 삼군부 청원당 건물은 통리기무하문 청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고종 31년 이후부터는 시위대 청사로 1910년부터 1926년 대한제국 순종의 사망 전까지는 조선 보병대 사령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광복이 된 이후인 1967년 삼군부 청원당은 이곳 육군 군사학교로 옮겨졌고 1977년 보수 공사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삼군부는 조선시대 초기와 더불어 19세기 후반에도 최고 군령기관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자국의 군사력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정부가 군사권을 포함한 모든 국정을 총괄하던 때에 삼군부가 존재하여 군사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무 양권이 한 곳, 즉 의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이곳에 방문하게 된다면 조선시대 당시 군사력 증진을 위해 삼군부 청원당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11번째 삼군부 청원당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1과학번 박솔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윤태민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12번째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크림 전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크림 전쟁은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 영국 등의 연합군과 크림반도 흑해를 두고 벌인 전쟁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이 전쟁의 목적이 러시아의 부동항 획득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서양에서 전쟁을 벌일 만큼 부동항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동양에서도 벌어지는데, 이는 오늘 살펴볼 러시아 공사관과 연관이 있으니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은 조선과 러시아의 외교를 목적으로 러시아 건축가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에 의해 설계되어 조선 고종 22년 경운궁 후원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조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부동항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항구 대부분이 내에 갇혀 있거나 혹독한 기후로 인해서 수시로 얼어붙었는데, 이 때문에 북경 조약으로 연해주를 얻어 인접국이 된 조선의 부동항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조러-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며 조선과의 관계를 구축하였는데, 러시아 공사관 역시 이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조선 고종 32년,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며 조선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러시아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던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간파천을 실행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던 러시아는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의 군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 의정서를 일본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조선에서 주둔하는 군대의 비율을 갖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스크바 의정서를 일본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광무 8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공사관 역시 함께 폐쇄되었지만 이후 일본과 러시아가 국교를 재개하면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해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가 재차 단절되었고, 이에 러시아 공사관의 소속이 불분명해져 1921년 자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은 1950년까지 소련 공사관으로 사용되다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탑과 지하 일부분만 남게 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1973년 탑만 복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러시아 공사관 구내에는 공사관 본관과 삼동의 막사동, 삼체의 한옥과 부채, 그리고 마사와 동산 아래의 북향을 향한 포대 벙커가 있었습니다. 아간파천 당시 조선 고종은 공사관 본관 남서측 모퉁이에 위치한 방과 연접한 곳에 머물렀으며, 드나드는 대신들은 동측의 연회실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위치한 탑은 실측도에 의하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의 동북쪽 오각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쪽에는 지하 밀실과 지하 통로의 유구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호위대 막사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호위대 막사와 공사관 본관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은 부동항을 필요로 했던 러시아의 상황과 일제의 일방적인 지배를 막아야 했던 조선의 상황이 맞물리며 발생한 아간파천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간파천이나 그 배경이 된 을미사변 등 당시 발생했던 사건들이 모두 외세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되짚어보면 우리나라가 자강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외세에만 의지하려 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12번째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 답사팀 20학번 윤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충계 답사팀 19학번 서유정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13번째 우리나라 자주국의 상징 서울 독립문입니다. 여러분, 서울 독립문의 독립이 정확히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청 4대 관계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여주듯 서울 독립문은 청일전쟁 이후 청 4대의 상징이던 서울 영운문을 허문 자리에 자주국의 의미를 표명하며 건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 독립문 건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가 주도하였는데요. 특히 서재필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서재필은 독립문 건립의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유학생활을 한 프랑스 에투알 개선문의 형태를 본뜨자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통해 서울 독립문 건립에 필요한 민중의 지지와 건립 비용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립된 서울 독립문은 에투알 개선문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서양식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양식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서울 독립문 코스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독립문은 본래 지금의 위치에서 7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1979년 성산대로 공사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와 더불어 서대문 독립공원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독립문 건립을 주도한 독립협회는 이 외에도 청과 같은 외세의 간섭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민중들이 신분과 재산에 관계없이 국가의 방향성에 대하여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고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이라는 이념 하에 국가의 자주국권 수호 운동을 민중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광무 2년 황국협회를 앞세운 정부의 명령에 의해 독립협회는 강제 해산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로 이어짐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까지 그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갔음에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13번째 서울 독립문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19학번 서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윤은미입니다. 이번 코스는 보이지 않던 서울 14번째 황제국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 서울 황구단입니다. 이곳은 대한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황구단의 터입니다. 원래는 방향담정 안에 원형담장을 더 둘렀을 정도로 아주 넓은 면적을 가졌었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일제에 의해 축소되면서 조선 호텔의 장식품 정도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황궁우 산문, 석고 3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황구단에 대해 현재 남겨진 자료들을 통해 황구단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머릿속에 그려보실까요? 먼저 황구단은 돌로 된 낮은 탐과 벽돌 바닥을 갖추고 있던 2층 건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원추형 지붕에 동서남북으로 홍살문을 설치해 제사를 올리는 장소에 맞게 신성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한제국 고종은 황제만이 올릴 수 있는 황구제를 지내며 독립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의 위상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황구단이 세워지고 몇 년 후에 마주보는 방향으로 한 건물이 세워졌는데요. 바로 황궁우입니다. 황궁우 선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3층 건물로 각 층에는 천신과 지신, 해신, 달신, 별신 등 여러 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옆으로 석고 3개가 있는데요. 대한제국 고종이 즉위 40주년을 맞아 세운 것으로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악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황궁우와 함께 세워진 동서무까지 당시 황구단에서 볼 수 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황구단에서 행해진 황구제는 주로 대한제국의 제천 의례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고려 때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원래 황구제는 원구제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본래 중국에서 황제가 지내던 제사였습니다. 고려 성종 때 국가 이념을 유교로 바꾸면서 중국의 것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때 원구제도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고려는 중국을 사대하는 입장이었기에 제후국으로서 원구제를 치를 수 없었지만 황제국을 자처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 신하가 지내는 기우제의 형태로 제사를 시행하고 멈추고를 반복하다 조선 세조 때 자신의 강력한 왕권 확립을 위해 왕이 제사를 직접 올리는 방식으로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후가 황제의 의뢰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조선 세조가 승하하자 원구제는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시행되지 않다가 대은제국 고종이 일본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전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구제를 시행하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의 위상을 펼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한일 합병이 되면서 황구제 역시 끝이 났습니다. 동시에 황구단은 조선 총독부의 주관으로 헐리게 되고 그 자리에 현재의 조선호텔이 건립되면서 역사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구단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가로서 성장하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일제에 의해 무력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황구단에 대해 더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밖에 자세한 설명은 답사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서울 14번째 서울 황구단의 발표를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춘계답사팀 20학번 윤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